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오건영 부부장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진행할 그 타이틀이 금과 달러로 보는 자산관리 전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조금 이제 실망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금과 달러 전망이 아니라 금과 달러로 보는 자산관리 전략이니까 금값이 어떻게 된다, 달러값이 어떻게 된다 이거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실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짤 때 금하고 달러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낚였다 이제 이렇게 혹시 생각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사전에 이제 먼저 공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금값도 좀 최근에 한번 좀 휘청하는 모습을 보였고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도 원화가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죠. 달러 약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망하셨을 수도 있지만 내용을 한번 좀 차근히 봐주시면 운용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페이지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식 채권 위험자산 안전자산 분산 투자하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드실 텐데요. 이제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실제 분산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짤 때 가장 정확하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는 그냥 위험자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그 얘기를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인 국채라든지 예금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선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아마 이제 그 채권 쪽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걸 좀 설명을 좀 미리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채권 투자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채권 투자는 고정금리부 채권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금리부 채권에 투자한다는 건 제가 이제 은행을 방문을 하죠. 은행을 방문해 가지고 예금을 가입을 합니다. 근데 예금을 가입하는데 이런 거죠. 오늘 금리가 5%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5년짜리 정기예금으로 5%를 가입을 했습니다. 5% 5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을 했죠. 근데 딱 예금을 해놓고서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세상에 이제 한국은행이랑 미국이랑 다 금리를 내려가지고 정기예금 금리가 1%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투자라는 거는 고정금리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는 뿌듯할 겁니다. 왜? 가슴을 쓸어내리겠죠. 어제 그래도 나는 5%짜리 채권을 가입했어. 정말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고정금리부 채권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금리가 내려갔을 때 기존에 높았던 그 채권 있잖아요. 높은 금리 5% 금리의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채권이 금싸라기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1%짜리밖에 채권이 없는데 5%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 저를 부러워하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할 겁니다. 그거 넘기라고. 그냥은 안 넘기죠. 어떻게 넘기냐면 피 받고 넘길 겁니다. 프리미엄이죠. 피는. 그럼 뭘 말씀드리냐면은 채권은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채권값이 뛴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채권값이 뛴다는 얘기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값이 내려간다. 이걸 먼저 갖고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케이, 알았다. 채권이 그런 특성인 건 알았는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러면 주식하고 채권을 갖고 이제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요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은 터키 국채금리 및 주가지수 추이라는 게 나오고요. 제가 중간에 박스를 하나 쳐놓은 게 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터키의 주가와 금리의 움직임입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이 터키 주가인데 훅 하고 주저앉는 게 보이죠. 빨간색 선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쭉 주저앉는 게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터키 금리가요 축 뛰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해보죠.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금리가 훅 뛰어 올라갔죠.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뛴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저 2018년도 상반기에는요 터키의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깨진 겁니다. 다시 터키의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깨진 거죠. 자, 그럼 여쭤봅니다. 주식 채권 분산 투자하는 의미가 없겠죠. 주식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터키라는 국가 자체의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은요
터키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도망치냐면 터키의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겠죠. 그렇게 받은 터키의 통화를 우리는 터키 리라화라는 통화가 있습니다. 터키 리라를 팔고 달러를 사서 튀어나갈 겁니다. 그럼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 터키의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채권 가격이 하락은 채권 금리의 상승을 말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런 차트가 나오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뛰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과 채권의 분산 투자하는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이 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터키 같은 나라의 예를 드냐?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 좀 다르지 않겠냐?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사뭇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근에 원화 강세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많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국가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입니다. 구조적 무역 흑자국이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웬만하면 흑자나는 나라입니다. 해외에서 자금이 꾸준히 유입이 되는 나라죠. 그리고 최근에 재정 정책이 나오면서 추경이 나오면서 재정 적자가 심해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재정도 양호한 편이고요.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9위 수준이고요.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4천억 달러가 넘는 저축을 갖고 있고요. 달러 저축을 갖고 있고 해외에서 꾸준히 달러가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재정 부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요, 그 나라의 성장을 보면서 들어옵니다. 성장하는 나라에 들어와야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은 이자를 보면서 들어오는데 다른 것보다 이 나라가 망할지 안 망할지를 보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쌓아놓은 저축이 있습니다.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디폴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터키의 케이스와는 사뭇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위기 국면이 찾아왔었을 때 우리나라에선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빨간색 선이 코스피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한국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아까 터키의 케이스를 보여드렸던 18년도 상반기의 차트입니다. 주가가 쭉 떨어지는 거, 빨간색 차트가 우하향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파란색 선이 어떻죠? 금리가 같이 내려옵니다. 주가와 금리가 같이 내려오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주가가 빠지는데 금리가 빠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죠.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주식은 위험자산이니까 팔고 나가지만 우리나라 채권은 안전자산이니까 사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터키 차트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두 개가 터키 같은 경우는 빨간 선하고 파란색은 하고 크로스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두 개가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이 깨지더라도 채권 가격이 안정이 되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환율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터키 리라와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08년도 1월 달을 100으로 놓고 비교를 한 겁니다. 08년도 1월 달을 100으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 터키 리라와 환율은 지금 100에서부터 7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다면 지금 7,500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 리라와 환율 같은 경우는 크게 뛰면서 리라와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고요. 반면에 원화 차트는요, 맨 밑에 깔려서요, 옆으로 쭉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1,000원에서 1,200원 사이 20% 밴드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머징 국가들하고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의 분산 투자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팩트인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올해 3월 달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올해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나타나게 되니까 전 세계에서는 궁극의 안전자산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전자산이 뭐냐면 현금이죠. 너도 나도 부채가 많은 상태입니다. 부채는 만기가 돌아오는데 시절이 하수상하면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고 갚으라고 하겠죠. 근데 전 세계 부채의 대부분이 무슨 부채냐면요, 달러 부채입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빌릴 때 어떻게 부르냐면은 달러로 돈을 빌려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삽니다. 그 다음에 원화를 가지고 우리나라 설비 투자를 하죠. 근데 만약에
빚을 갚아야 된다, 연장이 안 되고 빚을 갚아야 될 때는 우리나라 설비 투자했던 공장이나 건물을 팔고 그렇게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빚을 갚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3월 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궁극의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달러를 사기 위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우리나라에서 주식이나 채권도 모두 팔고 나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리스키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았었던 한국 국채도 팔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다시 한번 빨간색 선이 코스피 지수고요. 파란색 선이 한국 10년 국채금리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쭉 떨어지는데 파란색 선이 탁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마치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셨던 터키의 사례를 연상케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3월만 국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때는요, 우리나라 주식이 깨졌고요, 채권이 같이 깨졌습니다. 여쭤볼게요. 주식과 채권의 분산 투자 효과가 존재하는 걸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바로 그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좀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냐, 굉장히 좀 그 독특한 케이스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일반화하는 건 좀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과 채권 분산 투자 효과가 별로 없었던 때를 찾아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금융시장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좀 짧은 편이고요. 미국의 케이스는 금융시장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서 미국에서 케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S&P 500 지수죠.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파란색 선이 S&P 500 지수고요. 빨간색 선이 미국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보시면 미국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내려오죠. 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주식과 금리가, 주가와 금리가 동행하죠. 주가와 금리가 동행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어려울 땐 주가가 빠지면서 금리가 내려오니까 채권 가격이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나라 케이스에서 본 것처럼 분산 투자 효과, 주식과 채권의 분산 투자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네,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요 케이스를 보시죠. 조금만 시기를 뒤로 미뤄갑니다. 그 빨간색 선은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가장 오래된 역사가 깊은 이제 주가 지수죠. 미국 주가 지수입니다. 그다음에 파란색 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10년 국채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973년도부터 차트가 나온 건데요. 80년도 초까지 차트가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 선만 보시죠. 빨간색 선을 보시면 10년 동안 딱 봤을 때 다우존스 지수가 좌측입니다. 1050포인트 정도에서 그냥 얼핏 봤을 땐 한 800포인트까지 10년 내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주가가 빠졌으면 채권 금리는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뛰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분산 효과가 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산입니다. 파란색 선을 보시면 위로 훅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특히 70년대 후반부 79년도 보면은 금리가 팍 튀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팍 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이 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80년도 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80년도 말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은퇴를 하는 사람입니다. 60년대부터 꾸준히 돈을 벌어와가지고 연금을 쌓았습니다. 주식 채권 분산 투자를 해서 연금을 쌓았죠. 그래서 80년도 말에 드디어 은퇴를 하려고 딱 봤는데 주가가 깨져 있죠. 그러면 안전자산인 채권에선 돈을 벌었겠네 해서 보니까 채권도 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면 10년 동안 주식과 채권이요 같이 깨진 겁니다. 이러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케이스를 봤었을 때 이걸 그럼 뭘로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식 채권 분산 투자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공란이 있다는 얘기죠. 그 그레이 존을 뭘로 메울 것인가를 봤을 때 70년대에 그럼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찾아봤을 때 나왔던 게 첫 번째가 바로 국제 유가고요. 70년대를 우리는요 뭐로 기억을 하냐면 석유 파동의 시대라고 기억을 합니다. 오펙 국가들이 원유의 공급을 줄였죠. 원유의 공급을 줄이면서 그때 당시엔 석탄에서 석유로 수요가 전체적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원유의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가가 팍 튀어오르는 모습이 벌어지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1970년대 초반에는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3달러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대 후반 79년대 국제유가가 얼마까지 가냐면 배럴당 44달러까지 가죠. 조금 신기한 건요, 오늘 아침에 유가 보고 오니까 배럴당 45달러입니다. 70년대 후반하고 지금 유가하고 되게 비슷한 수준이죠.
그냥 이게 잠깐 여담이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당시 국제 유가는 10배, 11배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동안 주식과 채권이 모두 깨지는 국면에서. 하나 더, 그때 당시 인기를 끌었었던 자산 중에 뭐가 있냐면 금이 있습니다. 금 가격은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70년도 초반부에 온스당 30불 조금 넘는 수준의 국제 유가, 그 금 가격이요. 그 70년대 후반부에는 온스당 600불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한 20배 정도 뛰면서 실제로 금 가격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제가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배웠습니다. 그때 금하고 원유에 대해 배울 때 걔네들을 뭘로 분류를 했냐면 대안자산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왜 대안자산일까 해서 생각을 고민을 해봤는데 간단합니다. 답은 70년대까지 전통자산이었던 주식 채권의 분산 투자가 70년도에 워킹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뭘 끼운 거죠? 거기다가 금이라는 자산이나 원유라는 자산을 끼워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대안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분산 투자라고 하면은 주식과 채권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뭘 하나 끼우고 있는 거죠? 70년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금을 하나 끼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와, 금이 되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금은 보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깨질 때 안전자산으로서 도움을 많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물가가 뛰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금 가격이 뛰니까 그럼 사실상 거의 금은 퍼펙트한 자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오산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는요, 73년도부터 80년도 말까지의 금 가격을 보여드렸죠. 하늘로 솟는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을 쭉 열어보면 금의 비극이 시작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78년도 1월 달부터 90년도 초반까지의 금 가격입니다. 한번 확 뛰어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절어버리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굉장히 금 가격이 부진한 모습 이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때뿐만 아닙니다. 2010년대 초반에 불과 10년 전에요, 금 가격, 금에 투자하는 게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온스당 1,900불까지 금 가격이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금의 투자를 많이 늘리려고 했었죠. 근데 그 이후를 보시죠. 뒤를 보시면 11년도 중반 이후에는요, 금 가격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나타내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실 수가 있냐면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주식시장도 불안불안한 국면들도 많았었죠. 이럴 때 금 가격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이 아주 퍼펙트한 안전자산이다, 금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여기서 전달해 드립니다. 자,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어가면은 이런 면을 보실 수가 있죠. 아까 전에 제가 지난 3월 달에 팬데믹 국면이죠, 극강의 위기 국면을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의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자, 지난 3월 달 차트입니다. 2020년도 3월 달 차트를 보시면은요, S&P 500 지수 지난 3월 달에 그 실제 미국 주가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죠. 굉장히 예리하게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 차트가 금입니다. 금 가격도 S&P 500 지수와 같이 합심해서 한꺼번에 훅 무너져 내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하고 금하고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을 안전자산만으로 생각을 하면서 끼우는 건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 때는요, 그러면 지난 3월 달을 돌아보면 주식도 깨졌고 채권도 깨졌고 금도 깨진 거죠. 이 세 개의 분산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땐 뭐가 좋았는데 옆쪽으로 와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저기 이제 빨간색 차트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가치가요, 팍 튀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왜 그런 거 하니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하게 되면은 대출을 갚으라고 하죠. 연장을 해주지 않고. 그러면 너도 나도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면은요, 당장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미리 현금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왜? 언제 갚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달러 값이 뛸 것 같으니까 미리 달러를 사놓으려는 수요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외환시장으로 달려가서 달러를 사러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죠. 뭐 하시는 분들이죠? 했더니 다 달러를 사러 오신 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궁극의 패닉 국면에서는요, 달러가 어김없이 탁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많이 튀었던 건 지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하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달러원 환율 추이가 나옵니다.
환율이 뛰어 올라가면 달러 값이 뛴다는 얘기고요.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 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란색 선이 코스피고 빨간색 선이 달러원 환율입니다. 이 차트를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지난 20년 동안의 차트인데 딱 비교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죠? 혹시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는 거 혹시 배워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는 미술은 잘 모르지만 가운데 선 하나 긋고서 접으면 접힐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주식시장이 깨질 때는요 어김없이 달러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08년도 제뉴얼이라고 해서 08년도 당시의 국면을 보실 수가 있죠. 달러원 환율이요 예리하게 뛰면서 달러당 900원이었던 환율이 1600원까지 뛰어오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요 그때 당시 2000포인트가 넘었다가 90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실제 극강의 위기 국면에서 달러는 어김없이 뛰어오르면서 자산의 하방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요, 주식과 채권의 분산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분산 투자가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국면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극강의 위기 국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아까 전에 미국의 케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데 성장이 안 나오는 국면이 있죠. 그럴 때는 미국의 70년대처럼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깨져나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냐면 대한자산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대한자산으로서의 금하고 원유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금의 강조 포인트를 뒀었죠. 조금만 더 갑니다. 그래도 70년대에 대한 문제는 금으로 메울 수가 있었지만 못 메운 게 하나 있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코로나 팬데믹 국면, 지난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국면하고 08년도 금융위기 국면, 이럴 때를 메울 수 있는 자산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달러라는 자산을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죠. 아,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아, 그럼 너무 좀 극단적인 거 아니냐.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위기를 대비해 가지고 달러를 사들인다는 건 좀 너무 좀 불합리한 얘기, 이게 좀 비성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네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판단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언해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부분입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요, 혹은 금 같은 그러니까 메이저 자산이 아니라 대한 자산이나 안전 자산으로서 달러를 매입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보험을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보험을 가입하기 제일 좋은 건 다치기 전날 가입하는 게 최고로 좋을 겁니다. 이 말씀이 넌센스잖아요. 근데 이게 넌센스가 아닐 수 있는 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들은 언제 다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험을 가입하죠. 근데 큰 금액을 박아놓으려고 하진 않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떻게 하죠? 내 자산에서 부담이 없는 정도의 일부 비중으로 차곡차곡 달마다 쌓아나갑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쌓은 것들이 보험금이라는 거의 형태로 해서 제 삶을 갖다가 제 생활을 보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라는 자산은 우리는 포트폴리오의 보험이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그럼 포트폴리오의 보험으로 접근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투자할지 감이 오죠. 내 자산의 일부로서 달러를 조금씩 쌓아나가는 전략. 그러면 이런 애들이 다른 포트폴리오가 동시에 망가질 때 달러 가치가 튀면서 정말 극강의 위기 국면에서는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비워놨었던 섹터죠. 달러라는 자산을 끼워 넣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렸고, 달러에 대해 투자를 하실 때는 적립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조언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이제 금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조금 서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금에 대한 특성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실물 화폐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도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도요, 금은 외환보유고로 보유를 하려고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이라는 자산은요, 지난 1900년대 초반엔 온스당 10달러 정도의 가치를, 이제 온스당 10달러를 찍을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금본위 화폐제라고 했죠. 금본위 화폐제에서는 국가가 마음껏 돈을 찍는 게 아니라 온스당 10달러씩 돈을 찍을 수 있죠. 그럼 1온스에 10달러로 매칭을 시키면 금 가격은 온스당 10불일 겁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요, 미국의 대공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대공황이 펼쳐지니까 경기 부양이 필요하죠.
돈을 찍어야 되는데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그때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이었던 연준이 같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온스당 35달러까지 돈을 찍을 수 있게 해주게 되죠. 그래서 온스당 10달러까지 돈을 찍다가 온스당 35달러면 거의 3배 이상 돈을 찍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1970년대 들어와 가지고요. 베트남 전쟁 패전 이후에 미국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펼쳐집니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마구 뿌리고 싶은 거죠. 마구 뿌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온스당 35달러로 돈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닉슨 대통령이 얘기하죠. 우리 더 이상 금본위 안 해. 그때부터 종이화폐, 달러라는 종이화폐는 금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돈을 찍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죠.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게 되게 옆에 축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처음에는 200달러 훨씬 밑에서 바닥에서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죠. 금 가격이 온스당 35달러를 유지했을 때입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은 금 가격이 쭉쭉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는 때가 보이시죠? 그게 언제냐면 1971년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지했었을 때 그 이후에 금 가격이 쭉 뛰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죠. 금 1온스는 그대로 있습니다. 금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고요. 상대편에서 돈을 많이 찍게 되면요. 금은 가만히 있는데 종이화폐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서 직관적으로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종이화폐가 굉장히 많이 찍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금 가격은 종이화폐를 많이 찍을 때 뛰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금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어디서 잡을 수 있냐면 향후에 종이화폐를 얼마나 더 많이 찍을지 안 찍을지를 가지고서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 국면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팬데믹 전문가는 아니지만 백신이 막 이제 나오면서 코로나 국면이 많이 좀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게 사실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완치가 돼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물론 박수를 받을 일이고 축하받을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년 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무엇이 발생했을까요? 병원비가 생겼겠죠. 그 병원비를 감당을 못하면 그 병원비는 우리는 빚이라는 걸로 남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난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저도 그럴 줄 몰랐습니다. 1월 말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거의 1년이 돼가죠.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상당히 큰 경기 부양을 합니다. 이 경기 부양의 과정에서요.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국가 부채라든지 기업 부채가 쌓이게 되죠.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차트의 끝쪽을 잠깐 보시면 제가 점선을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가 하나 우뚝 쓰는 게 보이시죠? GDP가 분모고 정부 부채가 분자입니다.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분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정부 부채가요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도요. 그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감세를 했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국가 부채가 굉장히 이제 감세를 한다는 얘기는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세금 수입을 줄이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정부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었는데 올해는요. 거기에 거의 3배 수준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났고 내년에도 정부 부채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거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 이걸 보실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미국의 기업 부채입니다. 미국 기업 부채가 가운데 제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레벨을 훨씬 크게 넘어섰습니다. 기업 부채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참고로 미국의 가계 부채도요. 아마 여러분들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뭘 기억을 하시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모기지로는 기본적으로 가계가 지는 그 주택담보대출이죠. 거기에 부실 때문에 그러니까 가계의 부채 문제가 굉장히 커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가계 부채도요. 2008년도에 그 레벨을 많이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나 있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홍길동처럼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이 부채를 갖다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채가 많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이제 벌어서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부채가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부채가 1,000억이다. 갚을 방법이 없죠.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씩 벌더라도, 운 좋게 1억씩 벌더라도 1,00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불가능한 얘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디폴트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베체라 방법이 될 텐데, 디폴트를 선언하게 됐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린 2010년도 11년도에 유럽의 재정 위기를 보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다른 국가들도 다 힘들어지면서 투자 시장 전체가 뒤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도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프트 랜딩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세 번째 옵션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어떤 옵션이냐면 금리를 많이 낮춰가지고 0%까지 낮추는 거죠. 그럼 제가 부채가 1,000억이라고 할 때 만약 금리가 0%라면 한 달에 이자를 얼마 내게 될까요? 저는 수학 시간에 그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0이라고요.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부채가 극단적으로 많아진 국면에서는요,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면서 장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향후에도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이유가 여기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부채를 녹여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채를 녹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가 지금 10,0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제가 돈을 막 찍습니다. 그랬더니 돈 가치가 하락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죠. 그랬더니 이 마이크 값이 1,0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이 마이크를 주고 나오면 되죠. 돈 잘 썼다고요.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를 좀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부채는요, 화폐 표시 자산입니다. 화폐로 표시되는 자산이죠. 인플레이션은요, 물가가 오른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 말하면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맞나요? 이 마이크가 1,000억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냐면 각국의 위정자들이요,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책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기인하는 거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면서도 아직까지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신이라는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그 모습으로, 물론 헬스는 건강 보건 관점에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오롯이 남는 건 거대한 규모의 부채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런 부채를 갖다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화폐를 이제 간헐적으로 공급을 할 때마다 종이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물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금과 달러를 가지고 자산 관리 관점에서 금과 달러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산 관리라고 하고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전통 자산으로서 주식 채권 분산 투자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뭘 말씀드렸냐면요, 실제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깨지는 국면에서 인플레이션 국면을 해치할 수 있는 게 금이라는 자산이다라고 해서 대안자산을 갖다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요. 주식과 채권과 대안자산이 동시에 깨질 수 있는 극강의 리스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에 보험자산을 끼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험자산으로서 저는 적립식 달러 투자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통화분산으로서 우리는 원화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통화분산 차원에서 달러라는 애를 하나 더 끼우면 어떤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전통자산, 대안자산, 그 다음에 안전자산이죠. 전통자산의 주식채권, 그 다음에 금, 대안자산, 그 다음에 통화자산으로서 적립식 달러 투자, 이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실제 우리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서 빈 공간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거기를 메우는 작업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좀 길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건영 부부장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의 금과 달러 자산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신문을 봤는데 달러는 지금보다 최대 20%는 더 빠질 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은 5에서 6%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입니다. 그렇다면 금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 언어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이 보수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보수적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저희는 이제 많이 하냐면 모든 금융기관에 가시면은 처음에 투자자 성향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 투자자 성향 판단이라는 거 하는 설문지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분에 맞는 설문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설문지에 해당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는 자산의 비중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금융기관에서 한번 그 투자자 성향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달러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달러가 이제 많이 빠졌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20%더 빠진다. 물론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이제 이 말씀은 좀 드릴게요. 미국은 지금 현재 재정 적자가 상당하고요. 그 다음에 무역 적자도 상당합니다. 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많이 낮춘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빚이 많고요. 옛날에 비해서 독보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리가 낮죠. 이렇게 되면은 성장이 약하고 금리가 약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됐을 땐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지금 이제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이라든지 금리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자금이 역류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실제 이제 물론 최근에 다시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올라오는 부분은 저도 되게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만 K 방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K 방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이후에 수출 경기가 빠르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만의 그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좀 그 장점들이 부각이 되죠. 이걸로 봤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달러가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는 약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그냥 원화 절상을 마냥 받아들이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된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요. 어쩌면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큰 강점이죠.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럼 뭘 하게 되냐면 원화의 강세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빠른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도 경계를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이제 달러 약세 속도는요. 조절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중기적으로는 달러의 약세지만 이 심리가 너무 강해졌을 땐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달러를 갖다 이렇게 메워주는 달러의 가치를 갖다 보존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환율 방어들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이머징 국가들에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금은 선물 ETF 금괴 중에 어떤 형태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달러 투자 방법으로는 어떤 형태를 추천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기 이제 달러 투자를 말씀을 드리면 달러 투자는 저는 그 달러 통장이 있고요. 달러 ETF도 있는데 굳이 달러 ETF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달러 통장을 열어서 이제 거기다가 조금씩 쌓아 나가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는 포인트는 오히려 적립식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일부분, 보험을 가입할 때도 부담이 없는 금액만큼 가입하는 게 좋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일부분만 달러로 가입을 해서 내 포트폴리오의 인슈어런스죠. 보험의 관점을 좀 살려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은 금 실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금 통장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금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이 다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금 실물이라든지 금 통장 같은 경우는 과세 이슈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다만 금 실물을 갖고 있다라는 데 대한 어떤 그 뿌듯함 이런 거는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금의 가격을 가장 충실하게 따라가는 거는 금 통장을 가입을 했었을 때, 금 실물을 보유했었을 때 금 가격을 가장 잘 트래킹을 합니다. 다만 과세 부분에서의 이슈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금 ETF 같은 경우도 금 가격을 충실히 따라가긴 합니다만 ETF라는 게 순간순간 금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갖다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오류들, 그 트래킹 에러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펀드는 좀 이렇게 찬찬히 눈여겨 보셔야 될 게 금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요. 금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금 관련 기업의 주식 같은 경우는 금의 특성도 같지만 주식시장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어쩌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데 금 가격이 뛴다. 이러면 금 관련 펀드는 금 관련 기업이잖아요. 금 가격의 상승은 받지만은 금 기업이 흔들리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그 상승폭이 제한이 되는 그런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의 움직임을 오롯이 살리는 게 핵심인지 아니면은 금에 대한 기업 이익을 보는 게 우선인지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좀 투자 비이크를 좀 다르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강연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에 빗대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금 투자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도 간략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신한은행 IPS 기획부 오건용 부부장님 강연 감사드립니다.